또 너무나도 바쁘신데 저녁 때에 힘들고 참 피곤하신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벨이 멋지하고 참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사회는 우리 교무부장 이진민 선생님이십니다. 중학교 경산제일중학교 3학년 이다은 학생의 마법의 성 노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은 수많은 어려움이지만 모든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짐을 달라고. 마법의 선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에도 불쑥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라면. 가사 바꿔야 안 되나? 마법의 선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에도 불속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학부모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제일고 교사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학부모 특강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의 주제는 자녀의 마음 이해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귀한 강의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정신건강과에서 활동하고 계신 서완석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상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의응답 시간은 학부모님들께서 사전에 작성해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질문들은 강의 후 조은빈 선생님께서 정리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실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완석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영남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아청소년 분야에서 지금 근무한 지는 거의 한 20, 교수로 임명된 지가 한 23년 됐고 실제로 정례로 활동한 지는 한 26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제가 좀 실망스러울 건데 제가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저는 우리가 이제 강의는 학습이잖아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러 오신 건데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의가 사실 학습 중에는 제일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듣다 보면 또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같이 상호작용이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 마음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이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중간중간에 혹시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어차피 지금 20개의 질문은 제가 다 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뭐 그쪽에 계시는 오은영 박사나 이런 분들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이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오은영 박사님하고 제가 뭐 같은 학회에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예전에 이제 2009년도인가 같이 여기 있는 시카고에 있는 학회에 같이 가서 며칠 이렇게 좀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1번 질문하고 좀 이 질문지를 쭉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도 잘 해결 안 되는 문제인데요. 사춘기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잘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친구분들하고 만나면 어떻습니까? 수다를 잘 떨죠, 그죠? 이게 실제로는 저는 가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일요일이나 이럴 때 이제 같이 조깅하면서 사람들을 같이 쭉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병 이제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쭉 보니까 이제 나이가 쭉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젊은 분들은 옷이나 화장품, 피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은 또 애들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테크닉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대화할 때 제일 좀 좋은 형태의 대화가 자식하고 수다 떠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수다를 떨 수 있을까? 수다 떨기에는 되게 어색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쭉 생각을 했을 때 자식들하고 이제 아이하고 부모하고 관계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의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의무감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표현은 좋을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대화라는 게 대화가 아니고 신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밥 먹었니 숙제했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물어보면서 사실은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쭉 이제 그 진료를 위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면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 따로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저를 오래 하는지 참 신기해요. 우리 애하고는 저는 이야기를 거의 못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방금 했던 말을 많이 이제 들려주죠. 이게 그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절대적인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 애들이 쭉 커가면서 이게 자기 독립심이 생기죠. 독립심이 생길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좋아하는 거는 얘가 독립심이 생겨서 이제 지 혼자 걷기 시작할 때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 혼자 생각을 가질 때는 조금씩 불안해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와서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절대적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이제 이 학생이 마법의 성을 불렀는데 제가 여기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 그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레지던트 때 이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애가 그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김광진인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 불렀는데 지금 요즘 제가 이런 쪽으로 잘 안 들어서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도 계속 바뀌죠. 바뀌고 세상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내 아이의 시선은 바뀌어 있을까? 이제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이 쭉 자란다는 거는 교육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대학생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1, 2교시 강의를 하고 와서 저는 강의를 하면 되게 이게 몸이 아파요. 신경을 많이 쓰고 애들한테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얘들이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의과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좀 패시브하거든요. 패시브해서 뭘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한 5초 정도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불안이 좀 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마지못해 대답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교육이 뭘까?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가 1970년대에는 그냥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구도가 깨졌죠. 그리고 1970년대의 모델은 근면성실한 그런 사람, 물론 기본적인 거는 필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걸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성장은 저는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립성인 것 같습니다. 독립성. 그리고 성장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탈중심성.
그러니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척해 나가는 게 이제 교육이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사회 자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교육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학교든지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독립성을 갖기는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마법의 성 쭉 보면서 이게 가사가 참 좋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습관적으로 아이들이 저런 판타지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잘 모르고 저런 거를 믿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사람들은 그 뭐 자기 팔로 날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때로는 판타지 영역도 이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수다 떠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고착돼 있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적어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큰애는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와이프하고 제가 이제 가끔씩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아이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1시간 정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더라도 와이프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할 때 아이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날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엄마가 뭐 쓸데없이 저런 이야기를 하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애들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답답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아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무슨 고민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물론 답답해야 됩니다. 지가 고민이 있을 때도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볼까,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미 아마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데는 판단하지 않는 대화를 그렇게 좀 해보는 게 그나마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쉽지 않더라도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시간 없을 때 아이들 데려다 주죠.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데려다 주면 아이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가. 포지션이 이제 항상 뒷자리에 가거나 또 앞자리에 앉아서 휴대폰 보죠.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별 이야기 없이 그렇게 하고 또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막혀?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지 혼자 가다 보면 이제 바쁘면 지가 쫓아갈 거고 또 시간 있으면 또 천천히 갈 거고 그러다가 주변 사람을 누구를 만날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 대화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간중간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문제 행동에 대해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했듯이 대충 이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 행동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가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대화가 단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화는 왜 할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화는 우리가 대화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진료할 때 주로 이제 아이들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죠. 그 물어볼 때 제가 제일 좀 금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금지시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단절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의미 없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요, 그냥요, 그저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안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 이거는 대화의 답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들으면 뭔가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인포메이션으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뭐 그저 그래요 하면 뭐 애들한테 때로는 제가 라포 형성이 돼 있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답을 하면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다음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부모님 관점인데 항상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관점을 봐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 요즘 애는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얘가 어떤지를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은 매일 알 수 있는데 나는 뭐 적어도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보는데 그렇게 하면 내 기억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이야기를 하셔라. 그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대화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화가 될 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하고 뭔가 싸워서 씩씩씩 흘려서 들어온다고 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이 대화는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일단 마음 가라앉히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이야기 쭉 이게 좀 교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니는 어떻게 했노? 요까지는 이제 애가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대부분 다 끝나요. 그래서 잘했다 하고 뭐 또는 그러면 되나 이렇게 돼버리면 다 끝나죠. 잘했다 하면 애들은 불만이 없고 그러면 되나 하면 뭐 엄마는 내 말도 뭐 나도 그 나를 이해를 못 해주나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화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 행동을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더라도 보통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감정이 가라앉은 지금은 나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네가 어떻게 생각하노? 네 했던 부분은 물론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판단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는 게 좋고 부모님 판단은 아이의 판단으로 돌려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영 하는 말이 그 좀 만약에 이게 좀 틀렸다고 싶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더노? 그 상황을 봤던 선생님은 제3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럼 애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또 왜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너에게 그 아이하고 니를 편견을 가지거나 또는 편애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했던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해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라고 하는데 이제 반어법적인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는 질문에 대해서 애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방어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물어보면 이런 것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되면 아마 훈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이게 자전거 타는 것도 학습이고 생각하는 것도 학습이고 그 다음에 지식을 배우는 것도 학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쭉 가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내면화가 되고 엄마는 또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러면 싸우고 나서 엄마는 또 이렇게 물어볼 건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지 깊게 생각은 안 할 거지만 잠깐은 생각할 겁니다. 요게 조금씩 앞으로 가면 싸울 때 애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에서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홧김에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내가 뭔가 엄마랑 통해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학습인데 학습이 되면 조금씩 이제 싸울 때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정의 영역에서 인지적으로 간다는 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린애 때는 배고플 때 밥을 먹는데 나이가 쭉 들어가서 성장한다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는 거죠. 2교시 때 배고프다고 그냥 가서 밥 먹지 않잖아요. 그런 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잘 만큼 자고 충분히 잔 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업 시간에 맞춰서 졸리지만 잠을 깨워야 되죠.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 거고 탈중심화, 그러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걸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네가 제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든지 이렇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죠. 그죠? 도와주려고 화이팅 최고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말 중에 제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이라고. 뭐든지 돌봄 하는데 사실은 돌봄보다는 자립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제 쭉 커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는 결국은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독불장군처럼 사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춘기 애들이 자기 고집이 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되는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걸 항상 이야기해요. 사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가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지리에도 나왔는데 사춘기는 신체적인 부분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죠. 이게 사춘기가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신체적인 부분도 많이 성장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남성 여성의 차이가 뚜렷해지는데 정서적으로도 독립성을 추구합니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요즘 애들은 사춘기도 없는데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독립성은 이게 양날의 칼이죠. 부모님들이 준비를 안 시켜주면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애도 힘들어지고. 그 독립성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주장하고 책임하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책임 있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고 조금 다른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은 공부를 학습 또는 성적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공부의 일부분이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들이 다 공부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하에 뭔가 관리하는 것들 또는 말하는 것들 시도하는 것들을 자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교육이에요. 돈 교육. 우리하고는 되게 반대가 되는데 우리는 요즘도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는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직장 가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돈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공부가 그거하고 대충 이제 비례했거든요. 비례했는데 요즘은 비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철저하게 돈을 가르쳐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 관리를 해야 돼요. 용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죠? 용돈은 제가 부모님들 보면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용돈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필요한 거는 다 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돈은 쓰기 위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하루치를 관리하는 거를 시작을 했다. 결국에는
나중에 적어도 한 달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훈련하고 훈련해서 참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한 3일치 줬는데 하루 만에 다 썼다. 그럼 야단칠 게 아니고 그냥 두면 됩니다. 참도록. 그래 하면서 이제 조금씩 괜히 내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치를 한 끼에 다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돈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겠다. 또는 이제 지가 필요하면 그 돈을 아꼈다가 내가 꼭 필요한 걸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결국은 애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거는 서울대학교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 특성화 고등학교죠, 그죠? 특성화 고등학교 저는 중학생 정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막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학교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든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죠. 공부가 취미가 안 맞는 애들은 굳이 안 시켜도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공부는 뭐냐면 애들이 알바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저는 공부를 학습에 취미가 없는 애들한테 알바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바하는 애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바 왜 하노? 이렇게 물어보는데 돈 벌려고 하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노? 알바하면 돈 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한테 네가 알바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첫 번째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다. 두 번째는 네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수첩에 적는 거하고도 관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최저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로 고민해라. 알바할 때 보통 이제 애들이 알바하면 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하죠, 그죠? 청소하는데 저는 알바생들이 보면 그런 걸 관찰해 봅니다. 앉아 있다가 사장이 저 좀 닦아라 이러면 쭉 닦아고 또 한참 휴대폰 보고 해요. 그런 거는 이게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인생에서 그렇게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가 수첩을 갖고 다니라는 거는 보고 네가 이렇게 저런 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적어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장이 네한테 잘해주면 그런 정보를 사장님한테 주고 잘 안 해주면 주지 마라. 이건 네 재산이니까 네가 갖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혹시나 만약에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여기서 경영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라 그래요. 저는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것도 공부고 그 다음에 손님이 컴플레인 할 때 뭔가 해결하는 것도 공부인데 우리가 1차원적인 공부가 국어, 수학, 영어, 기술을 익히는 건데 이거를 결국은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공부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춘기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사실 자녀들이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지금 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한데 사춘기가 될 때 지금이라도 작은 큰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약간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면서 얘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예를 들면 휴대폰을 지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부모님들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는 시간을 통제해야 되나 그냥 얘가 지가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맡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믿고 맡기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믿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애 앞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럼 애가 좀 불만을 가지죠, 그죠? 그러면 제가 애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그 정도 신용이 있나? 그리고 신용을 확인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이나 이런 동안 지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은 그 한 달 동안 맡겨보는데 대신 확인은 해야죠. 한 달 동안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이럴 때서도 뭐 돈 조금 빌려주고 잘 갚는지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통 연소득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잘 갚는지 이런 거 보고 조금씩 늘려가잖아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애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춘기가 부모님도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애들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사춘기한테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가져옵니다. 그게 자기 주장이죠. 근데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책임감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한번 작은 거를 큰 영향이 없는 것들은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그 뒤에도 있던데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질문하실 건 없습니까? 네.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 행동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한 달 전인가 이게 1학년인데 입학해가지고 수업 중인지 시험 중인지 모르겠는데 껌을 씹고 있는 거 같아 선생님이 보시고 뱉으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책상에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는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는데 얘가 왜 뱉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뱉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뱉었대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답을 갖다 듣고 나서 이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저희가 그때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 손에다 뱉은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책상에 뱉은 겁니까? 책상에 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죠? 저도 궁금한데 책상에 뱉으면 껌을 책상에 뱉으면 이게 흩어 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받는 건 벌점 2점 밖에 생각해요. 네. 예, 아마 이제 그 언어라는 게 이제 그렇죠. 우리가 잘한다고 했을 때 잘한다고 잘한다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게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뉘앙스를 아는 것들 이게 사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마 얘가 보통 사회성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상황에서는 제가 휴지를 갖고 이제 제가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그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힘싸움이 되기 쉽거든요. 그 어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 지시를 안 따르고 저는 그런 접근을 잘 안 합니다. 일단은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제가 한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감정이 조금 정리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상황을 통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를 잘못했냐 하면 저는 껌 씹는 거는 조금 잘못했고 거기서 뱉는 거는 조금 더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지났을 때 그러면 제가 아까도 했더니 그런 선생님이 그 뱉으라는 의미가 어떤 거였을 것 같노?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아마 껌을 빨리 이제 뱉어서 껌이 입에 없는 상태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휴지통을 버리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휴지를 해서 지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마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는 거죠. 평소에 이제 집에서도 안 그랬는데 그랬다면 뭔가 아마 감정이 들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좀 부끄러운 거나 아니면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억울함보다는 반성이 있어야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위해서 설득을 할 필요도 있어요. 이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막 야단맞을 짓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 체벌이 저는 항상 모든 체벌이 다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반성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부모님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너 저기 껌 뱉고 와 이렇게 했을 때 애가 감정이 상했으면 100벌이잖아요, 그죠? 그래 집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화가 나서 야단을 치죠, 그죠? 야단 치거나 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까 했겠지.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지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결국 그게 힘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장 지더라도 뭐 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좀 부끄럽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떤 행위를 바꾸는데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싶은 거는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갖고 있는 게 좀 나중에 감정이 정리됐을 때 다른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때 아빠는 이제 네 이야기를 이제 쭉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노?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얘가 뭐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아빠는 버리는 건 괜찮은데 거기 안 버리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정도만 하십시오. 근데 요 정도만 하라는 게 그걸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조금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성급했습니다라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교육하는 게 저는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어떤 풍기는 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를 마시고 자라거든요. 그게 이제 가정교육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충분히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애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때부터 효과 없는 방법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율성을 높이는 요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나 자유를 어느 정도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은 생각보다 자유롭게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자유가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어느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얘들은 8시 10분이나 2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리지만 화장실 가고 싶어도 웬만하면 사실 그런 것도 문제인데 요즘은 초등학교에 화장실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것도 인권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건데 그거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애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그 조치는 없잖아요. 애들은 참고 기다리는 걸 배워야 돼요. 이건 또 마찬가지거든요. 애들한테 자유를 못 주면 마치 미안한 것 같은데 이 부모님들이 그냥 솔직하게 딱 깨놔야 됩니다. 우리 집의 형편이 어떤지 애들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 그러고 가난할 때는 제일 위에 사람이 부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성을 경험할 그 환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성장은 탈중심성인데 이거를 경험할 환경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부모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미안함 때문에. 남들이 다 요즘은 등골 브레이크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잘 안 쓰는데 몽클레어,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티셔츠 10,000원짜리나 500,000원짜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한 번씩 세상을 쭉 보면 옛날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시선을 보면 이거나 이거 차이가 별로 없는데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세상이 다 가스라이팅하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나 이런 것들은 적절한 규제는 사실 필요합니다. 예. 네,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일단은 큰애는 그냥 차분히 그냥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은 이게 아빠가 조금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남이 있어가지고 뭐 이 시간을 뭐 7시, 8시까지 제한을 시킨다든지 저녁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친구 부모님들은 새벽까지 들어와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제한적으로 이제 뭐 주말까지 나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지켜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이 많고 그다음에 좀 부드럽게 얘기했다가도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이게 좀 야단치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정말 자율성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함으로 이제 좀 제재를 시키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친구 자녀가 저를 봤을 때도 너무 이제 좀 이게 우리 안에 제한적인 부분들을 시키는 부분에서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 아 이모 집에 가는 건 좋지만 오랫동안 뭐 자고 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싫을 정도의 거부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하게 말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스스로 좀 누구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는 건데 이렇게 제가 오늘 참 많이 놀랐어요. 이 아버님들 되게 많으시네요.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결혼했는 큰애 이제 보통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학부모님 뭐 상담 이런 것들 있고 학부모 무슨 모임이 있을 때 항상 제가 갔거든요. 제 와이프는 이제 개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제가 갔는데 그때 되게 뻘쭘했어요. 그때 한 우리 애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학부모는 한 20분 정도 되는 분 오면 항상 제가 혼자 남자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이게 가부장적인 것들은 이제는 지금은 별로 유용한 어떤 그런 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권위나 이런 것들은 되게 필요해요. 권위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은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는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즘은 애들한테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과묵한 그런 과묵 성실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유연하고 남자라도 제가 이제 어린애들한테도 항상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수다 떠는 걸 자꾸 훈련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관계도 형성이 되고 부모님들이 알기가 쉬워요. 얘가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저잘저잘 해야지 대충 들으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뒤부터는 말문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사실 통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애들이 보통 부모님들도 사실은 생각에 오류가 있고 애들도 생각에 오류가 있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이게 선택 오류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다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애들이 반 애들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내만 투지폰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제가 물어보면 그럼 진짜 다 갖고 있나? 네가 어떻게 확인해 봤노? 물어봐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지한테 유리한 거를 보통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다른 집 애들은 네 숙제도 빨리 하고 있는데 니는 왜 이러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할 때는 아이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 7시나 8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느냐. 여자애들은 이렇게 뭐 여기서 남자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애하고 따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자신이다. 네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피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위험이 뭐냐? 위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위험한 사람이 있고 위험한 장소가 있고 위험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위험은 한 번 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본인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들하고 제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럼 7시가 좋으냐, 8시가 좋으냐, 9시가 좋으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봐줄 필요는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뭔가 결정할 때는 항상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가 놀고 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숙제나 이런 것도 숙제하고 노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애가 굳이 놀고 나서 숙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해보지만 잘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자. 해봐서 지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잘하면 부모님도 손 털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를 자기 책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7시든 뭐 8시든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거든요. 휴대폰도 2시간이냐 3시간이냐 4시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지가 하려고 했던 거를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하고 체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애가 좀 책임감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특히나 이제 이거는 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원리가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뭔가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잘못된 행위를 할 때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제일 의미 없는 말이고 제일 잘못된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말 쓸 겁니다. 너 왜 그랬니? 이런 말 쓰죠. 왜 그랬니? 하는 걸 그게 자세히 따져보면요. 핑계를 대봐라 이런 의미예요. 애 주먹질해갖고 애 때리면 때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너 왜 그랬노? 하면 다 핑계 대죠. 얘가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줄 거냐?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1차적으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뭔가 그러면 약속을 하기로 쭉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으면 너 왜 못 지켰나라고 묻지 마시고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차근차근히 확인하시고 약속이 안 지켜졌으면 안 지켰는 거를 동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엄마가 한 달의 시간을 줬는데 이렇게 잘 안 됐다. 자,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한 번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이 문제 행동이 있으면 사실은 이거를 이래 해야 되느냐 저래 해야 되느냐 보다는 위험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자기 뜻을 좀 수용을 해주되 다만 불안하시면 반드시 책임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좋은 걸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 좋게 한다고 이게 세상이 얘가 잘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탈중심성입니다.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간섭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비유를 이제 자동차 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초보 운전자가 그냥 차선을 쭉 잘 지키는지 보면 되죠, 그죠?
차선이 어긋나면 그때 이제 해주면 되듯이 적절한 통제는 항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통제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임지면서 조금씩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까 했듯이 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용돈이나 이런 거를 줄 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적어도 일주일치를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면 일주일치를 주는 거죠. 주면서 지가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을 수도 있고 감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냉정하게 한 발 뒤에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간이나 일부분도 조금씩 그렇게 해보고 이제 결국 부모님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야기 상대가 되면 지가 뭔가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 준비가 돼 있으면 같이 한번 쭉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로를 결정할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큰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를 하고 싶다.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뭐 별로 원하는 건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직업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가끔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왜 그거 뭐 잘못됐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는 괜찮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안 좋은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벌어야죠. 대신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 부모님이 이거를 세상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이게 한 1990년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변화가 별로 없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다만 이제 보통 애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할 때 편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 자퇴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죠. 그죠? 자퇴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것도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얘가 말이 이제 보통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항상 많이 하죠.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학교 가도 공부도 학교 공부가 별로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얘가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힘든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느냐. 대부분 자퇴 애들은 힘든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퇴가 이제 하면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이제 차후가 보이는 거죠. 제가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냉정하고 좀 무서운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애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될지는 앞에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된다. 그리고 애들이 얘가 자퇴를 했을 때 어떻게 만약에 하거나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면 얘 방학 때 뭘 했는지를 보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방학이 되기 전에 애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제가 선생님은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하는 게 첫째는 잠을 충분히 자라. 적어도 이제 지금 여기 학부모님 나이가 9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침 9시 전에는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다시 자지 마라. 누워서 지내지 마라. 근데 보통 자퇴하면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제가 이야기를 자퇴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자퇴 이후에 할 거를 계획을 하고 지금 바로 실천을 하면서 해라. 뭐 할 거예요 하면 결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는 게 어렵죠. 뭐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항상 오늘 뭘 하겠다 그러면 엄마하고 지금 오늘 당장 진료 끝나고 가서 등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은 부모님 의견을 이야기하시고 애는 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 보는 게 좋아요. 엄마는 이런 거 봤는데 니는 어떻노? 이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게 말하면 브레인스토밍이죠. 서로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런 걸 해석을 해요. 우리 간호사들 보통 나이트 근무 막 끝나고 아침에 가면 자기들끼리 막 뭐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저러면서 저 사람들이 배워 나가는구나. 왜냐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소통이 없잖아요. 그런 부가적인 배움의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조금 해주시면 이게 부모님이 저는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버려야 될 말하고 가져야 될 말하고를 조금 생각하는데 버려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버릇이라고 생각해요. 버릇이라고 하면 왠지 아랫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버릇이라는 말을 매너라는 걸로 바꾸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막 큰 소리 고함 지르고 막 화내도 되고 애는 화내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물론 부모 자식 간에는 이 위기 질서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대화가 잘 되려면 조금 수평적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부모님이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애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 이야기 특히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이런 걸 우리가 가져올 기회는 많이 있죠. 요즘 신문 잘 안 보지만 신문도 있고 TV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끌어모아서 같이 이야기 재료로 좀 삼으면 아마 아이들이 좀 자기들이 그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이게 실제로 저도 참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게 1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우리 병원에 있으면서 잘 모르는데 이게 은퇴하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저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은퇴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좀 그래 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좀 직원들한테 우리 은퇴하신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좀 해드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야 병원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이야기했는 거하고 또 비슷한데 특히 이거 보면 한 4, 5학년 정도 되면 나타나죠, 그죠? 그 저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 갔다 와. 나는 있을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아 첫째는 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늘었구나. 그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농담 삼아서 이야기해요. 부모님이 좀 더 매력적인 글을 제시해 보십시오. 얘가 해외여행 가면 안 갈락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돈이 많이 드는 그런 건데 실제로 요즘 애들은 저는 제 때보다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게 세상의 가치가 저는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이 행복이 뭘까?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행복이 뭐냐 하면 내 기대 수준하고 현실하고 요 간격이 크면 행복이 있다. 기대 수준이 낮은데 뭔가 이렇게 들어오면 행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가끔씩은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건강이요? 또 다른 분은요? 나 자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한테 없는 겁니다. 70대 된 분들, 80대 된 분들은 건강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10대나 이런 애들은 뭐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한테 없는 게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면 지금 내한테 있는 게 별것 아닌 게 다른 사람한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거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부모님도 가르쳐줘야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애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아이한테 해본 적이 있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는데 고지가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은 거를 제가 보기엔 누려왔던 것 같아요. 누려왔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대는 어느 정도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아 저런 거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누려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는 세상이 바뀌는 게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스스로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이런 뭐 옷 사러 가자 그러면 옷 없어도 된다 그러면 좋잖아요. 돈도 안 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우리가 뭔가 부모님이 자꾸 뭔가 주려고 하면요 애들은 그게 귀찮은 게 돼요. 그게 밥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뭔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애가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한 발 두 발씩 떨어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애가 이제 걸음마기가 되면 이게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넘어지면 또 잡아주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게 걸음마가 아니라서 그렇지.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노 이야기해보고 지 고집 부리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하면서 조금 지켜보고 지가 그런 막 엄마가 걱정했던 또는 아빠가 걱정했던 일이 생기면 그때는 또 좋은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엄마 아빠가 걱정했던 게 이런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엄마 이야기도 한번 들어라 아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제 애들이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하고 관계들이 이제 달라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귀찮다 애들이 참 걱정스러운 게 이런 겁니다. 요즘은 전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했듯이 성장 과정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MZ세대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저는 병원에 이제 그 보직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뭐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런 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MZ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것만 챙기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러분 우리나 MZ나 한 70% 정도는 비슷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 때는 이게 뭔가 무언에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 일해 해주면 또 이렇게 얻는 게 많이 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뭐 수십억 주면 세금 안 내도 봐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주는 것도 없죠. MZ 세대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이 추가적인 거를 받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사람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너무 뭐 이 깍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1시간 지났네요. 요까지만 제가 하고 뭐 질문 제가 몇 가지를 받고 마치겠습니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을 때 이것도 사실은 대화의 이제 문제기도 하고 이게 신호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마 이런 것들은 주로 아이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거 책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서울에 있는 모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조용한 붕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제가 교장 선생님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추천 글을 잠깐 적어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하고 많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아마
교장선생님 됐고 교장선생님 하기 전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 마음 건강하고 관련되는 그런 장학관으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했는 애들 쭉 보면 요즘 이제 극단적인 선택했는 애들 보면 우리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거 있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1411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체 검사 하듯이 심리 검사 일종의 뭐 심리 검사 비슷한 걸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5% 정도가 조금 이게 주의가 필요한 아이인데 예전에는 극단적인 선택했는 애들의 한 30% 정도가 그 거기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제 대학생으로 됐는데 최근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걸러낼 수 없는데 그분 이야기를 쭉 보면 뭔가 이렇게 징조가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맞는 말이고 저도 이제 지금 꽤 많은 분들 저는 유가족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을 때 이제 그 유가족 상담을 할 때 쭉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애들이 생각 없이 하다가 뭔가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드는 특히나 SNS나 이런 데서 뭘 이렇게 애들 잘 만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거 올렸다가 문제가 되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가족 간의 어떤 충돌 특히 아빠하고 막 충돌 이런 것들이 촉발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호를 100% 알기는 힘든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게 변화죠, 변화. 뭘 하던 애가 안 하거나 안 하던 애가 뭘 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그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이제 우울증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또는 뭔가 자꾸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게 귀찮은 거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보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하고의 어떤 관계에 어떤 부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요즘에는 이게 요즘 애들이 교실 환경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옛날보다 학생들이 많이 줄었죠,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65명 정도 이렇게 이제 한 반이었는데 지금 기껏해 한 20명 전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을 딱 한 분 봤어요. 그 저는 뭐 남학교 남고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남녀 공학이죠. 그러면 보통 애들이 이제 청소년들은 그래도 자기하고 동성 같은 성하고 노니까 따져보면 옛날에는 한 반에 6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반에 놀 수 있는 그룹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의외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환경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애들이 수학여행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저는 반이 어디 배정되는지 모르고 한 30명 정도가 같이 잤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 배정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잠은 못 자겠지만. 근데 요즘은 한 방에 30명이 자죠, 그죠? 내하고 안 자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다음 그러니까 저기 버스 타고 갈 때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아이들이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대인관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하죠. 몰라도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교 가는 걸 왠지 좀 꺼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학부모님 이야기 잘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제도 어떤 구청에 가고 구청 직원들 앞에서 내가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교육청 조치 중에 제일 좀 안타깝고 좀 화가 나는 게 수시 상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상담 주간이 있었는데 수시 상담으로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상담하지 말자 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아까도 그랬듯이 애들도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무가 없으면 안 합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참 죄송한데 뭐 그거는 선생님들 잘못보다는 교육 정책의 문제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학교하고 아마 학교를 가려고 하거나 안 가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그 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애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애를 살피는 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그 다음 직접 학교에 가서 보는 거 그런 기회는 거의 없죠. 아마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참관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면 친구들하고도 조금 이 아이 친구한테도 조금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조금 물어보고 이게 물어볼 때는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물어볼 때 물어볼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 애 어때요? 하면 아 괜찮습니다 하고 끝납니다. 수업 태도가 어떤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과제 수행이나 이런 건 어떤 딱딱딱 준비해서 그 물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예, 주십시오. 아 예. 예, 저희 딸이 고3이고요. 아들이 고1인데 이게 평소에 엄청 싸우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늘 또 보면은 이게 딸이 막 동생 귀도 파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막 개새끼 소새끼 또 막 욕을 해요 서로. 예, 누나가 좀 잘하는 편이죠. 그건 동생은 제가 누나한테 욕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욕은 잘 안 하는데 이게 고3이라서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동생한테 말을 갖다 좀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동생은 또 참지 못하고 어떨 때는 참는데 어떨 때는 못 참고 막 대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게 둘의 사이가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구분이 안 가가지고요. 제가 좀 걸리는 게 깊어주는 건데 이게 나이에 맞춰서 조금 이 관계 형성의 스타일은 좀 바뀔 필요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은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성인이 가까운 애하고 뭐 키스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건 아닙니다. 나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부모 자녀도 이제 사춘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손을 잡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거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듯이 스트레스가 많은지라고 하셨는데 싸울 때는 이유를 생각하고 뭐 이게 문제의 크기가 약해집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보통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싸우면 그냥 두십시오. 저들끼리 알아서 하게 그냥 두십시오. 다만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는 욕하거나 때리거나 울거나 이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대신 너희들이 싸우는 거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질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 싸우는 거를 멈추는 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애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너희 둘이 싸우는 거를 안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위에 애한테 네가 동생한테 물 떠오라고 시키면 맨날 싸울 거고 네가 동생한테 물 떠줄까라고 물으면 안 싸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위에 애는 좀 더 관대해져야 됩니다. 밑에 애는 형이든지 누나든지 자기 윗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거를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뭐 싸우고 찌고 볶고 하는 게. 그 적절한 한계만 딱 정해주면 그 뭘 이야기하면 저 중고등학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린애들 엄마 뭐 누가 오빠가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크지 않으면 엄마 모르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대신 뭐 이게 던지고 제가 이제 보통 4가지 이야기 폭언, 폭력, 기물 파손, 무기 사용 이거는 절대로 용납 안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지금 사실은 근데 또 청소년이 돼서 싸우는 거는 조금 안 좋습니다. 어릴 때 싸우는 거 다행히 지금 쉽게 화해를 하고 한다는데 청소년들 돼서 싸우면 서로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청소년이 된 애하고 싸우면
그게 잘 안 돼요, 화해가. 그래서 보통 그런 것 막 부모님들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막 야단치는데, 항상 보면 부모님이든 애든 본인의 잘못은 축소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봅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애가 15살이고 부모님이 40인데 20년 후에 35이고 60이 됐을 때도 지금처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그때 바람직하지 않으면 지금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요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한번 참조하셔서 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 계셔서 제가 좀 불안한데 한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제 자식 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고민하다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되게 힘들게 2년 보내고 지금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많이 좋아졌는데, 분노하는 거, 감정 표현, 화가 나면 그 당시 분노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때 그 표현이 그때 바로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저랑 같이 하는 건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제가 들어주고 설명하고 뭐가 되는데, 학교에서 사실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좀 듣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화가 나면 뭐 당연히 뭐 문을 쾅 연다든지 아니면 뭐 발로 찰 수도 있고 휴지통, 그러면 그런 걸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 게이지라는 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좀 아직까지도 좀 있어 오고,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짧아도 일정 시간이 돌아오면 이제 본인도 알더라고요, 잘못한 거.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저는 이게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인가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좋아지고 있어서 계속 이대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건지 선생님하고도 의논하긴 했었는데,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 버텨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은 건지 조금 많이 고민돼요. 다른 친구들도 이런 인터넷도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집도 있더라고요. 고민하는 다른 부모님들도. 그래서 그건 좀 도움을 받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거를 보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 시간적, 그런 빨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적인 축소, 아니면 이제 그 뒤에 대화를 했었을 때, 제가 대화도 안 됐었거든요. 2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대화가 됐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또 얘기하고 이래서 그게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데 더 필요할까? 그때는 어떤 대화를 하세요? 들어줍니다. 원하는 게 결국에는 들어주는 걸 원해서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제가 들으면 입이 막 옴짝달싹 하거든요. 정말 얘기하고 싶어서. 그게 옳지 않다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계속 들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뭐 이렇게 한 개씩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그때 마음이나 아니면 그때 이유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후에는 또 다시 물어봐요. 그때 네 행동이 어땠는 것 같다고 묻긴 하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줄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아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이제 분노는 이제 그거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있고 이 행동이 있잖아요. 그 분노의 감정은 우리가 조금 이게 대화를 해서 하는 거는 필요한데, 행동은 반성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는 걸로 끝이 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냐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게 그 행동을 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막 그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으면 이제 이게 애들이 보통 보면 아까도 그랬듯이 이유를 자꾸 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듯이 왜 그랬니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행동 자체가 첫 번째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 잘못했는 것도 뭐를 잘못했는지를 봐야 돼요. 고함을 친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욕을 했는 게 잘못된지를, 그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봐야 되고, 그 다음 어머니한테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사과가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사과는 첫째는 하는 사람 사과를 하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사과를 듣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엄마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사과 받을 준비 안 돼 있는데 얘가 면피용으로 사과하는 거는 행동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한테 욕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엄마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은 했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성이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는 화가 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죄송해요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이제 좀 진지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성이 제대로 된 어떤 행동을 줄여 나가는 데 필요한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거를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되죠. 이렇게 줄이는 것도 1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1년 안에 빨리 끝을 내는 게 좋죠. 그랬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게 그러면 네가 이런 행동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랑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 해주죠. 애가 동의가 되면 저는 매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첫째는 뭐 욕이라든지 아니면 분노 폭발이든지 그거라고 하면 분노 폭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두 번째 없었으면 환경이 그랬는지 내가 그랬는지 쉽게 말하면 화날 일이 없어서 이제 폭발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화날 일이 있었지만 내가 뭔가 참든지 뭐 노력을 해서 그랬는 건지를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방금 한 거는 네. 본인이 지금 노력하는 주관 같아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노력을 지 혼자 하면요 자기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나 이런 것도 혼자 담배 끊는 결심하면 언제 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가급적이면 관리를 받는 게 좋거든요. 분노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노력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같이 좀 점검하는 게 좋아요. 아까 했듯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환경에서 없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내가 화날 일이 없어서 화를 안 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나 아니면 만약에 조금 짜증이 났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분노 폭발을 안 했노? 지가 참았을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었을 수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뭐 애들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좋은 전략이거든요. 참는 거, 전환하는 거, 환기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이게 애를 알아둬야 되는 게 애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는데 자전거 타면 처음 타면 익숙하지 않죠, 그죠? 자꾸 타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하는데 훈련은 자기 인지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안 짚어보면 그냥 넘어가면 모릅니다. 넘어가면 모르는데 그러고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아니면 그때 음악 들었네. 이게 내가 했던 게 거꾸로 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음악 들어봐야 되겠다. 또는 뭐 그림 그려봐야 되겠다. 또는 다른 애들하고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미리미리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이렇게 앞서서 화가 났을 때 그게 화가 폭발하기 그 앞에 이제 가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전화 오는 게 우리 연구 때문에 좀 전화가 와서 제가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다 볼지 못한 고민은 학교를 통해 언제든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서완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손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확신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안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 사진을 제가 좀 촬영을 했는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수 있는데 얼굴이랑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정보들은 다 지우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